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편 뱃속에서 지워질 뻔했던 생명 제1장 상무리 소년 출생 1979년 10월 27일 새벽 3시 반 청와대 본관.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엎어졌다. 할머니는 빈속까지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정희야, 네가 이게 우짠 일이고. 박정희보다 4살 위의 누님 박재희, 당시 66세였다. 동생은 그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정장으로 잠자듯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총상이 없었다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신을 덮은 태극기가 너무 작아 발이 나와요. 큰 것을 가져오라고 시킨 뒤 다리를 만져보니 아직도 굳지 않았더군요. 원통하고 정치는 안 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희의 출생과 죽음을 다 목격했던 박재희 할머니는 1987년 10월 6일 서울시 서대문구 청천동의 2층 주택에서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며느리 둘을 보신 어머님이 동생을 임신하셨을 때는 귀희 언니가 형부 은응표 씨와 결혼한 뒤였습니다. 언니는 정희가 태어나던 해에 딸을 낳았죠. 그러므로 45세 임신한 어머니는 딸과 함께 아기를 뵌 것을 퍽 부끄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집안이 원체 가난하여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지우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대로 간장을 한 사발이나 마시고 알아 누우시고 밀기유를 끓여서 마셨다가 까무러치기도 했답니다. 섬돌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곤두박질 쳐보기도 했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수양버들 강아지의 뿌리를 다려 마시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 보니 뱃속의 아기가 놀지 않더랍니다. 이제 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놀더래요. 그 뒤 어머니는 일부러 디딜방아에 머리를 배에다 대고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낙태를 시키려고 스스로 방아에 깔려버린 것이죠. 그때 나는 4살이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가 죽는다고 울고불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못 쓸 정도로 다치셨는데 뱃속 아기는 여전히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소미불에 돌돌 싸서 아궁이에 던져버리리라고 작심하고 아기 지우는 일을 포기했더랍니다. 박재희의 증언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같은 시기에 임신한 딸은 박정희의 큰누님 박귀희를 가리킨다. 박귀희의 아들 은희만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한 번은 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시겠다면서 임신한 사실을 나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야. 어머니와 나는 뒷동산에 올라갔단다. 나는 어머니가 다치실 때를 대비하기 위해 낮은 데 서 있었지. 어머니는 높은 데서 몇 번이나 뛰어내렸어. 한 번은 내가 어머니를 부축하다가 엉켜서 뒹굴기도 했단다. 정희가 태어나기 열흘 전에 나는 큰딸 복남 이를 낳았다. 다시 박정희의 누님 박재희의 추억은 계속된다. 동생 정희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혼자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엄마야 하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는 이불을 덮어쓴 채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또 아기 지우는 약을 먹고 그러시는 줄 알고 겁이 나서 아버지를 찾으러 논으로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꽃신을 신고 달렸습니다. 돌밭에 넘어져 발등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오리는 뛰었을 거예요. 숨이 차서 헐떡거리니 나락을 베고 계시던 아버지가 보시고 얼른 논에서 나오시더니 데님을 풀어서 저의 상처를 동여맨 뒤 나를 업고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수 없는 생명이 될 뻔한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것은 1917년 11월 14일 오전 11시경이었다. 삽장문을 들어서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지와 함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기를 씻어 옆에 뉘어놓고 당신도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아기가 새빨갛고 꼬물꼬물하던 것이 예쁘게 보였다고 기억이 납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의 금오산 자락 맨 끝에 자리한 허름한 초가집 삽장문에는 그날 붉은 고추와 숯을 끼운 새끼줄이 내걸렸다. 박정희가 베넷 생명을 마감하고 태어난 이후에도 난간은 이어졌다. 어머니는 젖꼭지가 말라붙어서 정희는 모유 맛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밥물에 곶감을 넣어 끓인 멀건 죽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그게 우유 대용이었죠. 변비가 생겨 혼이 난 적도 있었죠. 박재희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들 의리만에게 한 박정희의 큰누님 박귀희의 생전 수레이다. 딸을 낳은 뒤에 산후조리를 하고 친정에 갔더니 정희가 태어났더구나. 어머니는 젖이 나오지 않아 내가 정희에게 젖을 물려주었단다. 시집에서 나와 낙동강을 배로 건너서 30분만 걸으면 친정에 도착할 수가 있어. 나는 젖을 먹여주려고 자주 상무리에 갔었지. 다시 박제희의 증언. 정희가 2살 때 아직 기어다닐 적인데 어머니가 정희를 큰형님에게 맡겨놓고 출타를 하셨어요. 형님은 바느질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희가 기어다니다가 문지방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그 아래로는 화로가 놓여 있었는데 정희는 벌건 화로에 처박히면서 한 바퀴 굴렀어요. 시뻘건 숯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말았죠.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탔어요. 형님과 나는 정희의 얼굴에서 숯을 털어내고 입속에 들어간 숯을 끄집어내는데 정신이 팔려 양쪽 저고리에 소매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저고리를 찢다시피 하여 불을 껐는데 양쪽 팔뚝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황토를 물에 지디겨 상처에다 바르고는 배 조각으로 감아놓았어요. 화기가 빠지고 한 달 만에 겨우 딱지가 앉았는데 그때의 화상 흉터는 정희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 소매가 짧은 옷을 잘 입지 않았죠. 이 사건 뒤에 뽀얗던 정희가 까무잡잡하게 되더군요. 제1장 상무리 소년. 아버지 박성빈. 박정희가 태어난 1917년엔 유럽에서 터진 제1차 세계대전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전장을 하늘과 물밑으로 확장시켜 영국 상공에서는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대서양은 잠수함 작전의 무대가 되고 있었다. 1916년 9월에는 영국이 솜 전투에서 최초로 탱크를 사용해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박정희의 생일보다 한 달 빠른 1917년 10월 17일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한강에서 인도교 준공식을 가졌다. 이 다리는 그로부터 43년 7개월 뒤 혁명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는 박정희의 주요 기동로가 된다. 박정희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인 11월 7일은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켰다. 전쟁과 혁명이 세계를 진동시키는 가운데 어렵게 태어난 한 생명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지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박정희가 태어났을 때 이 가난한 가족의 구성원은 부모와 5남이녀였다. 아버지 박성빈, 당시 만 46세, 어머니 백남희, 45세, 장남 박동희, 22세, 차남 박무희, 19세, 장녀 박귀희, 15세, 삼남 박상희, 11세, 사남 박한생, 7세, 차녀 박재희, 5세, 오남 박정희, 동희, 무희 두 형은 장가를 간 뒤였고 귀희도 강 건너 마을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다. 박정희는 나의 소년 시절이란 글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글은 1970년 4월 26일 청와대 김종신 공보관에게 대통령이 써준 것이다. 김씨가 박정희의 전기를 쓰겠다고 미주알 고주알 물으니까 자신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다. 선친께서는 소시의 무과에 합격하여 효력부일한 벼슬까지 받은 바 있으나 원래 성격이 호방한 데다가 당시 조선조 만렵 세도정치와 부패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반항도하여 20대에는 동학혁명에도 가담하였다 체포돼 처형 직전에 천운으로 사면돼 구명하라 했다고 한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아버지께서 처형됐더라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 하는 옛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 얘기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고 또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 후부터 선친께서는 가사에도 관심이 적고 호주로 소일하면서 이래저래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니 가세가 나날이 기울어지고 하는 수 없이 외가의 선산인 상모동의 위토를 소작하기로 하고 외가의 양해를 얻어 칠곡군 양목에서 선산군 상모동으로 솔가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해가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 해인 1916년이다. 박정희 바로 위 누님 박재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는 벼슬을 하시겠다고 전답을 팔아서 서울에 자주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을 많이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동학군에 가담했다가 살아나오셨는데 워낙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이랍니다. 300명 중 혼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박정희의 증언, 나의 소년 시절. 아버지는 쾌활하고 호담하였으며 두주불사, 소시의 성주 어느 산길을 밤에 혼자서 지나다 범을 만나서 길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부싯돌을 치니 섬광이 튀자 범이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담대하였다고 느껴진다. 칠곡군 양목에 계시는 외삼촌이 가끔 오신다. 어머니의 바로 아래 남동생이다. 한학자이며 양목에서 서당을 차려놓고 동리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다. 아버지와는 천한 매부간이라 유달리 다정하면서도 두 분이 다 고집이 센 분이라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는 때로는 서로 언쟁을 할 때도 있었다. 어릴 때 이것을 옆에서 본 나는 저렇게 연세가 많고 점잖은 분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저처럼 서로 고집을 피우는가 하고 우습기도 하고 따분할 때도 있었다. 1938년에 67세로 작고한 박성빈에 대한 1차적 증언을 모아보면 이 사람의 풍모와 성격이 대강 떠오른다. 박성빈의 차남 무희의 장남인 박재석 75세 전 국제전기 회장에 비친 할아버지. 검은 수염을 길게 기르셨던 김병태 어른과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두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랫마을 반마로 내려가서 밤늦게까지 막걸리에 절어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죠. 한 손엔 언제나 작대기를 쥐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7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밤이 늦었을 무렵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니 모두 일찍 잠들었을 때입니다.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대문 앞에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오줌 누려고 나갔다가 마주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더러 호롱불을 들고 마중 나오지 않았다고 한밤중에 감따는 긴 작대기를 들고 저를 때리러 쫓아오시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도망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손자 박재석의 기억에 남아있는 박성빈은 늘 두루마기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해걸음 떼면 술에 취해 갈지자로 걸어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또 농사일은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아랫집 친구 김씨와 매일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어로 시작하는 시조를 읊고 짓기도 하는 전형적인 몰락한 양반의 모습이었다. 박정희와 함께 구미 공립보통학교를 다녔던 이진수는 구미읍 내에 장이 서는 날이면 할아버지 같은 박성빈이 손자 같은 정희를 데리고 가끔 나타났다고 한다. 그분은 몸집이 아주 컸지요. 술을 많이 자시는데 한 곳에서만 마시지 않고요. 아버지는 장대한데 정희는 왜 그리도 조그맣던지. 박정희 생가 관리인으로 있는 김재학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동네 아이들과 박성빈을 선달 영감이라 부르며 자랐다. 박성빈은 그때 처가인 수원 백씨의 문중에 위토답과 선산을 지키는 선산지기이기도 했다. 모두들 그 할아버지를 무섭다고 했죠.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지게를 지고 내려오다가 이 어른에게 걸리는 날이면 지게에 실은 나무를 그 자리에 다 쏟아놓고 가야 했습니다. 이놈들아 하고 소리치면서 작대기를 들고 쫓아와서 혼을 내지요. 제가 장난삼아 선달 영감 온다고만 고함을 지르면 나무를 하던 아이들이 전부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에 나타나는 박성빈은 공은 영병군수에 제수하였으나 시국의 어려움을 관찰하시고 부임하지 않으셨다라는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다. 혹시 자식이 잘 되면 조상을 붓대로 키운다는 속담이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